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선 과연 검찰의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입니다. 과연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오늘은 검찰이 얼마에 구형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벙커버스터, 위력적인 폭탄이자 미사일입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이 벙커버스터가 어디에 활용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벙커 속에 은둔했던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하는데 벙커버스터 폭탄을 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벙커버스터 폭탄에 초토화된 헤즈볼라 지휘부의 은신처 사진입니다. 헤즈볼라 지휘부가 회의 중에 이스라엘이 전투기에 벙커버스터 등의 폭탄을 싣고 정밀 공습을 가한 겁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부사령관도 숨졌습니다. 헤즈볼라 지휘부가 2달 사이에 모두 다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되는 놀라운 첩보 작전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도 나스랄라의 사망 소식을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633 중앙일보 1면입니다. 선거 재판 빨리 끝내라. 조희대 대법원 시간 전쟁을 선포했다. 언젠가부터 633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선거 재판은 재판부가 선고 시한을 법에 박아두었는데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재판 아니겠습니까? 633의 법칙을 어긴 지도 한참 어겼다.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국민들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나 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재판부가 질질 끈다면 재보궐, 보궐,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권을 법원이 침해하는 꼴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변명,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소주 4병 마셨다. 순천 여고생 살해범의 변명. 소주 4병 마셔서 그랬다. 심신미약. 언제까지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최근 2년간 주요 판결에서 인정 0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아시아판 경향신문 14면 기사입니다.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핵 공유 주장 북중러 안보 위협 거론되고 있어요.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선선한 가을 아침, 기분 좋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혁신위원을 역임한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 출신 조기현 변호사,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11월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어쩌면 오늘 열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다가올 11월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결심 공판에서 얼마의 구형을 내릴까요?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도 마무리. 검찰의 구형은 궁금합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선 어떤 구형을 내릴까요? 자, 두 번째 재판 마무리죠. 함께 보시죠.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이 징역 2년 구형, 위증교사 오늘 1심 결심 공판, 대장동 의혹, 백현동 포함이죠. 여기에 성남 FC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패키지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아직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인생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 앞길에도 이 대표의 이 두 가지 혐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량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법적인 시한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판결을 미루느냐와 관련된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됐을 때는 이재명 개인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보전금 434억도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 팔아도 저 돈 다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김유정 전 의원이 앞서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오늘 결심 공판은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역시나 이재명 대표 개인 의원직 상실되고요.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검찰이 과연 얼마의 구형을 할지도 관심사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법전, 이 위증교사는요, 벌금, 애매한 이런 게 없다면서요? 벌금형도 있어요. 아, 있어요.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형법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유무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죄가 나오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이었어요. 작년 2023년 9월 27일 새벽 한 2시 20분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그때 내렸어요. 아, 그렇죠. 네, 9월 27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족을 달았어요. 어떻게 사족을 달았느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데 왜 구속을 안 했느냐?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던 게 이 위증교사 혐의군요. 그러니까 너무 빼박이니까 오히려 구속하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같은 공범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라고 했으면 위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증한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만 자백한 게 아니라 피고인 신문할 때 증인 신문하다시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 위증한 거 맞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이걸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를 내릴 수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저는 심히 회의적이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위증했습니다 라고 해서 위증한 사람의 위증죄가 인정이 됐는데 그분이 위증을 교사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위증 교사한 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오신환 의원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신환 의원이 위증 교사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오신환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굳이 처벌받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양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최고형은 5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벌금형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형부터 그 대법원에서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게 그 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기준이 그냥 웬만하면 징역
그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그 다음에 가중적인 요소가 있으면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그 때려라, 이렇게 그 양형 기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위증 교사죄인 경우에 실형이 나올 확률이 76.3%였어요.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그건 어느 통계입니까, 변호사님? 이게 그 어떤 그 언론사에서 네. 일일이 지난 5년 동안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몇 케이스인가,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의하면은 4명 중에 3명은 실형이 나왔고요. 4명 중에 1명 정도만, 그것도 1명도 안 되는 23.7%만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 이런 기사가 있는 걸 갖다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네. 검찰은 따로 검찰 구형 지침이 있거든요. 그 검찰 구형 지침보다도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사들한테 적용된 약형 그 지침 중에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3년,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익진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검찰이 오늘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위증교사 혐의는 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이 앞서서 2년을 구형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 너무 강한 이례적인 형을 검찰이 정치 보복적으로 구형한 건 아니냐, 사건도 조작했고 증거도 조작했다라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정법전 얘기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면 그것과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별개이죠.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겁니까? 선고형이 징역 2년, 요번에 징역 3년 나오면 2 더하기 3 5 아니겠습니까? 징역 5년이 나와. 실제로 수감 생활 해야 될 기간은 징역 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오늘 어떻게 구형을 할까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대표는. 자, 위증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가중 요소 있을 땐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하다. 오늘 마침 많은 언론에서도 정법전 얘기했듯이 증인의 그때 그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만큼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군요.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것들만 제시하고 있다라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 입장은 어떤 거죠, 정확히? 이 유력한 증거는 물론 그 위증을 했다는 김모 씨의 자백 진술도 있지만 녹취록입니다. 전체 녹취록에 위증을 교사한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이 위증 교사의 그 범죄 소명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떠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위증을 부탁하거나 교사하는 듯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당시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건 하나만을 놓고 이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가는 또 다른 수사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틀림없이 인지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 전체를 보면 이게 위증을 교사하는 게 아니라 증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기억에 맞는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 교사로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서 마치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것 같이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당시에 그 무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 부분 검사 사칭 관련된 발언에 무죄가 된 이유는 그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다, 이게 이유가 아니라 그런 진술은 사실에 적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가 되려면 사실에 적시해야 되는데 그게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1, 2, 3심 공의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김모 씨의 진술 여부와 사실 무죄 판단의 이유가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위증교사가 아닌 내용들이 녹취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내용만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군요.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인은 내가 위증을 했다. 그리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라고 법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돌려보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만 말했을 뿐 거짓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데도 계속 기억을 되살려보라라고 이 대표가 거듭 압박을 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해달라라는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증교사일까요? 아닐까요? 검찰은 그게 위증교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한 의원을 통해 위증교사 녹취 일부가 공개됐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크게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더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기회 되면. 자, 공개된 녹취 중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있었고 내가 매우 타깃이 되었다. 그래서 나만 좀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기회가 되면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위증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위증교사일까요? 아닐까요? 오신환 의원님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위증을 교사한 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있는 대로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줘 달라라는 걸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녹취 파일 자체가 2019년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신분일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2002년도에 있었던 본인의 검사 사칭 그 처벌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누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거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지금 그 수행 비서에게 저런 식의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 당시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에게 지금 뭐 녹취 파일에서 들은 거와 같이 기억을 되살리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려봐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붙임말 정도의 수준이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 본인이 누명을 받은 것. 그러니까는 김병량 성남 전 시장과 KBS가 서로 합의를 봐서 KBS 기자를 고소한 것을 취하시켜주는 그 내용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이 뒤집어 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 지금 김진성 씨가 증인 재판석에서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 당사자가 내가 전화 통화를 여러 번 받을 때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위증교사로 느껴져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발언하기 때문에 저거는 누가 봐도 위증교사로 볼 수밖에 없고 저것이 굉장히 사법부에서는 판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네. 위증교사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요. 검찰의 구형도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봐서는 지난 2년 공직선거법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이었죠.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네, 계단 조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작 소설이다. 자, 박성민 최고님, 이 신작 소설 어떤 의미로 이 대표가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검찰의 주장을 굉장히 이제 피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뿐 어떤 진술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술을 조작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 어떤 일부 녹취록들이 사실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언론에서도 틀 때도 일부 파트만 이제 틀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약간 검찰의 입장에 맞춰서, 검찰의 시각에 맞춰서 일부만 짜집기 돼서 이렇게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그 부분을 트니까 이것은 전체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녹취록을 통으로 듣는 일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사도 아마 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일부 부분만 듣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마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아, 그럼 판사는 전체를 들었으니까 네. 제대로 좀 판결하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이 대표 측에서도 그렇고 이 판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부만 듣고 위증교사를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들은 부분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부분까지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조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듣고 위증교사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법전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뇌물 주는 사람들이 네네. 영화 보니까 이거 뇌물입니다. 기묘하게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과 박스 한 박스 넣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궁금한 게 위증 교사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혹시 위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말해도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까? 그 위증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그래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병원장이 그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가지고 사기죄로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 위증을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증죄가 딱 밝혀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 병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환자들한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이야기했거든요. 징역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 같은 거 있었는데 그때도 그 문제가 되니까 친구한테 위증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되니까 똑같이 나는 친구한테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위증교사범의 레파토리다. 그렇죠. 그 케이스에서는 위증한 그 친구는 징역 6개월 받고요. 위증교사한 그 사람은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증교사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나는 처벌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위증교사의 유무죄와 달리 따로 네네. 법리적으로 혹은 어떤 이 공직자의 태도와도 관계된 질문일 수 있는데 본인 사건 그리고 직위가 굉장히 높은 도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은 보호받아야 하잖아요. 네네. 그 증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거듭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이 그 증인에게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논란이잖아요. 네네. 적절합니까? 김진성 씨가 지난 2월 달인가 이 재판 나와가지고 그 피고인 신문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했잖아요. 수차례, 4차례인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중압감이 상당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성남시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의 여론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다음에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식의 증언을 갖다 다 했거든요. 이런 증언들을 그 누가 제일 그 잘 봤을 것인가.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신문 기사에 나온 것만 본 건데 판사님은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김모 씨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표정까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위증죄가 왜 나쁘냐면요.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가 없는데 유일한 사법방해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위증하고 위증교사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증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사를 기망하는 거고 그리고 판사가 기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판하지 않습니까? 오판하면 그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판사가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그래가지고 자기 판사 보고는 똑바로 판단을 하라고 판결하라고 우리가 월급 주고 존경하면서 판사를 시켜줬는데 그 판사가 오판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경기도 도민하고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를 갖다가 재심으로 인해 가지고 재심에서 다시 유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무죄 나오면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겠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증인이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법정에서도 얘기했다는데 이 대표는 왜 그러셨을까요? 거듭 워낙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그렇죠. 이미 한 6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물증을 찾기가 힘듭니다. 결국에 이제 진술에 의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당시에 허위 사실 공표에 적시한 내용이 됐던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이지 이 김지성 씨의 증언 자체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증거를 여러 가지 모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공방보다는 사실은 이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이거는 허위성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이 아니다. 의견.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표현 자체는 의견의 표명이라는 부분에 법리적 공방에 집중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서 무죄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술의 하나였던 거지 이게 유무죄 판결을 가르는 핵심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다 이 대표로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어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이 위증의 내용은 일단은 위증 교사가 성립되려면 위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지성 씨 본인은 자백을 하고 있지만 위증 교사를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증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위증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당의 진술, 그러니까 그날 법정에서 한 진술이 처음에는 위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와 다른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위증으로 보지는 않기도 하거든요. 그날 당일날 김지성 씨의 진술 내용은 초반에는 검찰의 주장대로 위증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긴 했지만 막판에는 또 그를 부인하는 취지로 또 진술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이 재판에서 김지성 씨가 진술한 내용 전체를 보면 이게 위증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위증을 일관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비추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선 씨와 통화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위증을 교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쪽은 증인을 압박할 목적도 없었고 위증을 교사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기억하십니까?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소위 나와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이 통과됐을 때 당시 그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의 판결문에는 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그 판사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혐의 소명에 관해 본다. 이런 말도 앞에 있었군요. 혐의 소명에 관해 본다. 보는 거예요, 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 대목. 물론 판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영장을 굳이 기각하면서까지 당시 9월의 판결문에 위증 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창훈 판사가 썼던 데는 그만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분명한 것 아니냐라는 검찰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위증 교사 혐의 결심 공판도 있지만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재명 대표와 닮을 꼰 사건이 많다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본건과 비슷하게 유죄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며 판례 3개를 검찰이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닮은 꼴 사건. 윤미현 과천시 의원 신천지 활동 의혹에 봉사활동을 알았다. 허위 해명 혐의 벌금 90만 원. 진태구 당시 태양군수, 전임 군수 성관이가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70만 원. 나용창 당시 괴산 군수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은 것뿐이다. 허위 해명 혐의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 원 나왔다. 닮은 꼴 사건이라며 3개를 제시했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게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이 뭐 한 90만 원이나 그 정도 나오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저거하고 무슨 닮은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정도 사건 가지고 검찰이 징역형 구형이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요, 저렇게 무슨 시의원, 구의원 뭐 저런 정도, 지방자치단체장 저런 정도가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0.73% 차까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흔들었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저 기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회의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검증하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박장대소하면서 검찰을 조롱했다라고도 쓰고 있는데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게 이제 국민을 상대로 발언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심기보호를 위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발언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잘하나 지금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뭐 저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웅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세히 썼는데 당시에 지금 공직선거법 20일 날 결심 공판을 했던 그 내용들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 몰랐다고 한 얘기,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그것을 협박으로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혜 의혹들,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그 김문기 전 처장이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김문기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안타깝게 이제 운명을 달리했고 그것이 불거지는 과정 속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나는 그 대장동 사건에 전혀 개입되거나 연루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뭐 저렇게 최고위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희화화하는 것이고 저것을 저렇게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지금 다가온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렇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 위증 교사죄의 경우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당시 김진성 전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했을 때 신분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현 경기도지사였고 당시에 김진성 씨가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으로서 전화를 직접 했을 때 오는 그 리스크를 암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한 것은 그만큼 위증을 하는 그 내용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 교사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20일 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다가와 있어서 저는 민주당 전체가 오직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담겼는데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 결과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필 규정한다.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업자한테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겁니다. 오는 11월에 연이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행사를 주최해서 논란, 당소를 대관하거나 그 장소에 야당 의원들이 함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두구 의원인데요. 함께 보시죠. 국회에서 윤 탄핵 행사 논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했는데 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이 행사 장소 대관을 주선했다. 강 의원, 국회를 탄핵의 구판으로 전락시켰다. 국기문란행위다라고 여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탄핵의 밤 행사 현장에도 강두구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의 한 말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싸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성흠 최고님, 이 민주당 의원이 장소도 대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도 함께 참가하면서 인사말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선 긋고 있는 분위기는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강두구 의원의 어떤 개인 어떤 돌출 행동 식으로 민주당에서 논평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인데요. 저는 이제 강두구 의원이 하신 행동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당 의원이 장소도 빌려주고 그럼 이제 주최 측이나 이제 주관의 이름이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행사 현장에 직접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는 정치적인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입장을 내는
이유가 이게 민주당 전체의 입장으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만약에 이제 정말 탄핵을 추진한다라는 과정에 돌입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일단 아닌 것이 분명하고 지금 당에서도 내는 입장을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당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두구 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마치 이제 탄핵을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민주당 동의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민주당이 빠르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쌓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과 때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과잉 행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앞서 나가게 되면 이게 당 차원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이 같은 무리수를 벌이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말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든가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덕구 의원뿐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정권 퇴진을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퇴진 앞장서는 야당 김민석 친형 김민웅 씨죠. 지난 27일 윤 탄핵 촉구 행사 주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윤 정부 초기부터 100차례 이상 정권 퇴진 시위를 했습니다. 상임 대표가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인데 이분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생인 김민석 최고는 대통령실을 외놈 대통령실이다라고 비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없다라는 거죠. 들어보시죠.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게 규정이고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사실 김민석 최고가 강도 높게 계엄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계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당 내에서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라고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팀까지 있다, 서울의 봄 팀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을 향해서 외놈 대통령실이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에요. 오신환 의원님.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최고도 그렇고 강덕구 의원도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저렇게 강성 발언과 정말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봐서는 지금 임박해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옹립, 오로지 그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빌드업 아닌 이상은 왜 저렇게 발언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특히 강덕구 의원은 남경필 지사 때 연정 부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함께 좀 협치를 해보자는 취지의 본인이 당사자였는데 국회 내에서 저렇게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본인이 이름으로 빌려주고 직접 가서 저렇게 강한 발언들을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본인이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의 밤은 가능하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대감만 빌려준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탄핵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민석 최고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는 것이냐 지금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증거를 범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를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간단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정을 혼란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저런 탄핵과 또 계엄령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선동하는 모습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환 전 의원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자,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보궐선거 판이 좀 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재대결. 이거 뭐 지난 총선 이후에 모처럼 만의 재대결이다라는 언론들도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군수선거, 시장선, 군수선거 수준이라 별로 관심을 못 받을 줄 알았었는데 각 당의 당대표들이 현장에 내려가면서 투표 분위기를 독려하면서 이 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있고요. 전남 영광군수, 그리고 곡성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있습니다. 이게 강화와 부산은 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 당연히 뭐 영광하고 곡성은 진보가 강세이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모처럼 선거에서 맞붙는데 2대2로 비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세우는 기사도 있고, 이게 영광과 곡성, 여기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하나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수선거인데 굉장히 판이 커졌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접 보시니까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정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제 윤희를 혼자가 금정을 위해 뛰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여러분을 발전을 위해서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뛸 겁니다. 고구마 좀 사주세요. 먹고 살거라. 한 개만 해.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를? 고구마도 고구마인데. 표를 잘 찍어야 잘 살아요. 고구마 샀으니까 이제 잘 찍어야 어머니, 여기 후보 좀 잘 부탁해요. 집에 언니. 살을 더 드셔야 돼요. 살 더 드시고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되시는데 이게 맞추기가 이게 참 프로 들어가면서 여기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비호가 날갯짓을 영광에서 장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순간 호남 전체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단순히 영광 한 군데의 나비 날갯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각 당 대표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첫 선거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이 신경전이 말이죠. 이게 치열합니다. 친구정당이라고 했는데 신경전만 두고 보면 친구 사이 다 멀어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특히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두고서 말이죠. 조국당에서는 영광 뺏어오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청담동 산다. 아이 저짝 후보 청담동 사는데 영광에 왜 나와? 라는 얘기. 그러자 조국당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폭력 사기 전과 2범이다. 전과 2범 대 청담동 산다. 라는 네거티브 치열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일화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100% 여론조사, 조국혁신당은 선공개 토론, 서로 단일화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선거는 뭐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단일화도 안 되고 청담동 산다, 전과 2범이다,
이 동네 선거라, 그렇죠? 군수 선거잖아요. 군수 선거라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쫙 퍼져요. 그렇죠. 아, 이 저짝 후보 청담동 사는데 여기는 왜 왔대야? 이거랑 저짝 후보는 정과 이범일이야. 이거랑 상당히 좀 치열한 네거티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궐선거고 군수선거고 동네 선거, 지역선거고 이렇다 보면 저런 이슈가 실제 유권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연관 군수 선거를 놓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지도부 책임론이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선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연결되는 어떤 호남 민심의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조국 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이 그게 이 선거 소위 말하는 지민 비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라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투표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게 조국 혁신당을 의미 있는 호남 내 이정당 혹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다른 선택지로서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정도로 어떤 네거티브 공방까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선거 결과는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 내지 어떤 정치적 입지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이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선거 그러니까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특히 네.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63%의 지지를 몰아준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은 살려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텃밭인 금정구청장이나 강화군수 하나의 선거라서라도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출마한 후보가 졌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내부에서 또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친이윤 세력들이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책임론을 강하게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사활이 걸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사이에 한 달 살이를 두고 호남 한 달 살이를 두고서도 호텔이다, 뭐 아파트다, 우리는 에어컨도 없다라는 살짝 유치하죠. 동의하셨어요? 유치한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정상진 조국 혁신당 홍보위원장의 SNS는 영광 호텔 한 달 살이, 영광 아파트 한 달 살이 같은 한 달 살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며 뭐 저짝 호텔 산다. 뭐 이런 저격을 소개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요 SNS에 조국 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 한다고 저격을 했네. 한 달 살이 하는데 아파트 없고 살림 장만할 여력과 시간이 없었다. 인터넷 최저가는 아래 참고해 주시고 일주일 평균 4회 사는데 한 달 생활하면 계산되시겠죠? 라며 아파트 얻을 새 없었다. 라며 맞대응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시 조국 혁신당 홍보위원장 대표는 방에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 전 호텔 이게 뭔 문제인가? 아직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보다 더위는 조금 더 타고 있다는 거 라며 에어컨도 없다. 자, 박성민 최고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근데 저는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제 추격자의 입장이라는 게 좀 분명해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후보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이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런 걸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은 되게 미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민주당에게 질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한 심리가 저는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게 어떤 여유 있는 포지션에서 하는 공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조국 혁신당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결국에 우리는 큰 바다에서 만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인 세력으로의 발돋움보다는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선거운동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차별화를 하고 싶고 아무리 독자 노선을 걷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금도를 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봉합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오직 이제 선거에서 후보의 경쟁력, 본인 당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의 지원 사격 이동 경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7일 인천 강화군, 그제 부산 금정, 다음 달 8일 전남 곡성. 당 대표 체제에서는 첫 번째 선거였군요, 오신환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원장 할 때 어쨌든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뭐 기초단체장의 선거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갖는 의미가 꽤 크기 때문에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도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제 우당, 뭐 과거에 이제 총선 때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민 비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현실화돼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만약에 앞두고 있는데 내후년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이 전체를 만약에 후보를 내게 되면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을 뽑는 선거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서 박성민 최고 얘기했지만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사활을 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앞두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거의 동시에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리더십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로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선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자, 순천에서 길 가던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영장 심사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친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 네. 구속 앞두고 심정이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지금 딱 없습니다. 경찰한테 주장하셨던 건 뭐예요? 안에서 무슨 말 했어요?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30살의 박모 씨가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자, 어떻게 될까요?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800m나 쫓아가서 모르는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모 씨.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요. SNS 등 온라인에서 신상이 유포됐어요. 오늘 신상 공개 여부가 심의 대상입니다. 자, 소주 4병 먹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뭐랄까 범행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은 일단 취재진에 포착된 바에서는 없었습니다.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아니 이 피해 여성이 검정고시 이후에 대입을 준비하던 여성이었는데 전혀 이 30대 남자와는 일면식이 없었던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네. 없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다음 또 아버지 약사로 갔다가 그 돌아오는 길에 저런 참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게 미국 같았으면요.
저 사람 얼굴 벌써 진작에 다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범죄자들을 감싸는 나라가 또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봤자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비슷한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해가지고 인터넷 뭐 금방 봤더니 누군지 다 그냥 얼굴이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신상 공개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닌가. 저는 이런 사건들 보면요.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분류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정익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주고 계신데 이 무참히 살해된 1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관을 준비하던 외동딸이었고요. 아버지 약 사러 갔다가 이참변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식당에는 뭐 달걀 테러 흔적도 발견되고 있고요. 누리꾼이 SNS 등 신상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조기현 변호사님, 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고 경찰관을 준비하던 외동딸, 효녀였는데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이 800m까지 쫓아와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끔찍한 사건인데 정익주 변호사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경찰은 아직도 이 관련 법규상에서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심의를 이제 연다라는 거니까 좀 국민적 공분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이 잔혹 범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이미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해도 좀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부터 시행된 법에 의하면 이제 신상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하되 과거처럼 이게 본인인지 식별되지 않는 이런 사실을 갖다 붙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어도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해자의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죠. 더군다나 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이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습격을 당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에 따른 공분도 크고 과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범죄가 잊을만 하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물론 신상을 공개하고 중한 처벌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국민들이 불안감 또 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안타까움 또 공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이 고급 외제차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에 탄 이 남녀 커플을 치어 여자친구를 숨지게 만들고 그대로 도주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욱더 수상한 행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뺑소니범의 수상한 행적. 김모 씨 음주 뺑소니 피의자예요. 무직이라는 거예요. 서울 법인 차량 운전 중 사고.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실제 주소지 말소됐고요. 태국 오가며 생활을 했다. 사고 직후 태국 출국 항공편까지 예약했다. 도주를 준비했다는 거죠. 도피 조력자 A씨가 도피 차량을 제공했는데 그 역시 외제차. 도피 조력자 B씨의 대포폰도 제공됐다. 지금 보시면요. 수상한 행적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는 말소돼 있고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하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음주 뺑소니까지 칠 수 있었는지가 모두가 다 의문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붙잡힌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이렇게 수상해요, 사람이? 그러게요.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도 대포폰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자기 소유가 아닌데 법인 소유인데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소가 행정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저기 흘러들이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태국에서 어떤 무슨 불법 조직에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사상이 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여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경찰 수사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여자친구의 안타까운 사연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년 전부터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던 성실하고 착했던 효녀였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아버지, 뒤늦은 환갑잔치 겸 축하 파티를 하자던 효녀였다. 피의자들 일벌백계해야 된다. 라는 피를 토하는 심경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이야, 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 피의자가 이제 관련돼서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수상쩍은 행동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의 이 사연이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공분을 사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이 고인의 아버지가 아빠 생일 1년이 지나도 이 뒤늦은 환갑잔치와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던 효녀였다.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런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것들은 내 딸이 마지막이길 소망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일벌백계를 강조하셨던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 된다. 심지어 지금 조력자들까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엄히 처벌해야 된다. 정말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다 하셨을지 정말 수사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선량하게 살았던 젊은 커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배달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준비 중이었고 그 귀갓길에 여자친구는 물류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던 앞길이 구말리 창창했던 성실한 이 커플을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과 부상으로 몰고 간 이들의 정체도 밝혀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실루엣만 봐도 알겠죠?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돈줄로 불리는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의 돈줄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그림이 국내 인사동의 한 화백에서 95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만수대 창작자 소속의 그림이 95만 원에 판매. 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 작품 150점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붙여졌다. 만수대 창작사는요, UN 대북 제재 대상이고요. 우리 금융위에서도 자금 거래를 금지해 놓은 기관입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돈줄로 불리는데 이 만수대 창작사 그림이 국내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오신환 의원님. 네네. 아니 이 금융이 제재 대상인 것도 분명하거니와 사실은 이 만수대 창작사 자체가 유엔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적된 곳도 있었던 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정된 적도 있던 곳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팔리다니요, 그림이. 저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전에서부터 계속 지금 벌어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저 부분을 밝힌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금융위의 실태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 돈이 대금 자체가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또 북한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까지 저것이 흘러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의 우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오늘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비서관님, 네. 그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만수대 창작사 그림인 줄 알면서도 경매 유통했다는 건데 예. 저거를 만수대 창작사인 것 알면서도 자금 거래를 했다면 이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네. 저 그림이 최근에 반입된 거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90년대, 2000년대에 많은 그 남한 그 사람들이 방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북 코스 중에 하나가 저 만수대 창작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를 했어요. 그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져온 그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경매사에 내놓은 거라면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부에서는 저 그림의 유통 경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키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그 처벌하고 하는 그런 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처음으로 공개되는 우리의 최신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현무 5호인데요. 김정은의 숨은 지하 벙커도 파괴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무기입니다. 이 어떤 네. 무기인가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파괴력이 큰 무기가 이제 과거에는 현무 4였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개량해가지고 현무 5를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보통 그 파괴력은 한 8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벙커버스터군요. 예, 벙커버스터니까 지하 침투탄이라고 해서 네네네.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 깊숙이해서 이제 터지는 거고요. 저 정도 파괴력이면은 지금 그 헤즈볼라 그 나스랄리를 참수했던 그 벙커버스터탄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벙커버스터탄 2,000파운드의 한 10배 정도. 이스라엘이 썼던 벙커버스터보다 10배 정도니까 파괴력이 10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보시듯이 뭐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 그 본부가 파괴됐잖아요. 예. 그 파괴의 깊이에 한 대여섯 정도의 깊이의 큰 구멍은 낼 수 있는 정도다. 그 단순 비교하면 지하로 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더 뚫고 들어가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죠. 김정은 굉장히 두려워합니까? 이런 거 공개되면? 김정은은 상당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물론 그 지하화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현무 5가 훨씬 그 파력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도 또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헤즈볼라하고 달리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도부 참수를 단행할 경우에 북이 핵으로 우리를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북한이 공개했던 그 핵 정책 그 법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지도부가 제거되면 우리는 잔여 핵을 다 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염두에 둬서 정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이긴 합니다만 예. 참수 작전을 세울 때 지도부만 참수하는 게 아니라 핵시설도 동시에 같이 진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무 5도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을 이 벙커버스터로 제거했습니다. 작전명이 뉴 오더, 새로운 질서입니다. 작전명 새로운 질서,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8대가 출격했고요. 이 전투기에는 벙커버스터 등 폭탄 100여 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초 간격으로 폭탄 100여 발이 집중 투하됐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 헤즈볼라 지휘부가 지하에 벙커에 은둔해 있었던 그 시설에 정밀 폭격을 가했고요. 지하 18m, 약 7층 깊이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저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이 하산 나스랄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전성훈 비서관님? 그 헤즈볼라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져서 한 40년 정도 됐는데 헤즈볼라의 수장으로서 한 30년 이상을 체제를 관리해 왔던 그 은둔의 인물이고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숙적이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은 김정은과 같다? 뭐 김정은에 비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인물을 지금 제거한 거예요? 제거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네. 이번 작전은 결국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람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오랫동안 파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10월 7일 날 그 가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북쪽에 헤즈볼라가 치고 들어올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나스랄라를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거를 하면서 미국에도 알리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기회를 잡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2006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한번 전면전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헤즈볼라의 이 수뇌부 최고 지도자는 어딘가에 은둔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때 제거하지 못했죠.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사드가 손바닥 쳐다보듯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사드 손바닥 위였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은둔의 지도자였고요.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기, 장소, 참석 인원 등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다. 나스랄라 제거 작전을 결행했고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 호텔에서 작전 승인을 명령했다. 미국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스스로 파악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제거할 작전을 세워서 뉴욕에서 승인이 돼서 쥐도새도 모르게 전투기에 벙커버스터 폭탄 미사일 100여 발을 싣고 날아가서 나스랄라를 저 땅속 깊이 숨어 있는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이제 미국에 통보한 거는 전투기가 출격하고 나서 이제 뭐 무방이기 때문에 통보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통보를 했는데 전투기 뜨고 나서요? 네, 뜨고 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뭐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빨리 저 전쟁을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끝내야 되는데 저게 지금 확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원치 않던 행동을 하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했고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미국 지도부가 완전히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좌절감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잉태된 것인지를 따져보면 1970년대였던가요? 아, 그렇습니다. 레바논을 한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축출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레바논에서 축출해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헤즈볼라가 잉태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길고도 긴 40년의 악연을 이스라엘은 이번에 아예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놀라운 것이 최근 2달 새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모두 다 제거됐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상층부는 다 제거가 됐고요. 상당 부분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죠. 뭐 그 BP도 터지면서 수천 명 부상당했고 뭐 워키토키도 부상당했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헤즈볼라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그 문제도 제기하지만 이미 저 나스랄라의 후임자가 임명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제거되면 그 차세대 지도부가 착착착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헤즈볼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는 좀 예단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중동 상황이 어디로 튀느냐,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지상전이 벌어지느냐. 또 지금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란이 조용하죠. 지난번에 그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 갔다가 폭사했는데도 보복하겠다고 막 떠들었지만 조용했는데 지금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작전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이 의외로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란이 지금 확전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다음 행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상황이 좀 현재 상태로 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좀 시간을 두고 의외로 내년 상반기에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는 저 중동에 지금 화약고에 불이 붙여져서 저게 지금 어떤 형태로 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이 전격 첩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첩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위에
손바닥보다 다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18년간 키운 스파이 역량이다라는 외신 분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2006년 2차 전쟁 이후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거예요. 2006년이 아마도 이 레바논과의 전쟁이었죠. 2차 전쟁이었습니다. 네, 시긴트 담당 8200 부대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을 도청하고 드론 첩보 위성을 동원해서 레바논의 비밀 요원까지 투입했다. 그러니까 휴민트, 시긴트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최첨단 재래식 현대 첩보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랄라가 어디에서 숨어 있었고 언제 회의를 요청하는지 심지어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나스랄라가 그 지하 벙커에서 뭘 TV로 보고 있었는지조차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뭐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정보기관은 정말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많이 그 각성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뭐 기술적인 정보, 뭐 드론이니 뭐니 통신이니 기술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인적 정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적 정보는 키우는 데도 시간이 들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사실 국정원이 지금 혼용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랄라 제거될 때 네타냐후 총리 연설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김정은의 동선과 그의 모든 것을 저렇게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 이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해하고 이 정보기관은 정보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보장을 하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그 이스라엘 사건 저 사태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미사일 쐈잖아요. 네. 그래서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그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뚱뚱뚱 제거했잖아요. 아까 우리 내일 공개된다 현무5도 저 벙커버스터랑 같은 미사일인데 위력은 10배 더 큰 종류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돼. 무기는 있네요, 우리한테. 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억지력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는 북한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핵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무파가 우리의 전략 무기고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앞으로 전략사가 만들어지면 그 전략사령부의 주축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그 주축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이제 핵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전력의 펀치가 큰 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ולמשטר האייתולות אני אומר,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 تر خواهد شد.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헤즈볼라의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시작. 지금 보면요. 전성훈 비서관님, 이란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사실 이란이 뒷받침해주는 전진 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진 부대의 군사적 능력을 지금 다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 자체가 지금 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인 이란이 머뭇하고 있을 때 이때 말씀하신 대로 팔다리 치자 해서 지금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시고 원포인트 강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진의 더 라방 개정에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이어서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